과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중독시킨 존재가 있었을까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SNS. 그 중독성과 위해성이 날로 높아져 갔는데요. 오늘은 정소연 변호사, 한소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의 복장을 보니까 가을이 왔다라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네요. 드디어 왔네요. 왔습니다. 예, 낮에는 오늘 또 따뜻하고 햇살은 뜨거운데 나 공기는 시원하고 이게 가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SNS 하세요, 두 분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시대의 흐름이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해서. 어떤 종류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요. 인스타그램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 한소봉 기자님은 인스타그램 네. 하시고 정소연 변호사님은? 네, 저도 인스타 하고 이제 페이스북 하고 블루스카이라고 또 다른 조금 마이너한 SNS가 있어요.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들어가세요? 저 정말 몇 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큰일입니다. 중독이시군요. 네. 저도 뭐 업무상으로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떤 매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이대가 보이는데 저는 주로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아재들의 SNS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날린 것 같아요. SNS 때문에 날린 것 같은데 지난 4월에 호주의 아시리아 교회 미사에서 한 소년이 주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6살 범인은 SNS를 통해 극단주의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영상은 SNS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영상을 차단해달라고 이제 구 트위터 X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도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그 뭐죠? 저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딥페이크가 이제 또 SNS를 통해서 좀 이런 정보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 사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은? 일단 SNS가 그 알고리즘으로 어떤 생각을 계속 확대 재생산을 강화시키잖아요. 그것이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랑 만나면서 좀 극단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한소봉 기자님은?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문제가 특히 됐었던 게 미사가 원래 항상 온라인에서 생중계가 됐었대요. 근데 그 생중계되던 미사에서 칼부림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SNS에 급속도로 그 영상이 퍼지게 된 거였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저지른 범죄였는데 이 청소년들이 SNS가 기반인 극단주의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 저희도 그 서울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사실 동영상이 좀 유통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트라우마를 호소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청소년 뭐 어른들한테도 당연히 문제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방 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특히 좀 더 유해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성인들도 사실 이제 많이 이용을 하지만은 성인들은 본인의 어떤 뭐라고 자제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뭐 술을 자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술을 안 파는 건 아니니까 그런 비슷한 논리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청소년에 대한 규제가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연방 총리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가 법으로 특정 연령 이제 미성년자를 아예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는 첫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게 그러면은 이제 분쟁이 좀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건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법적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드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도 사실 연령 제한이 걸려 있거나 출입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SNS라는 그 뭐랄까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곳에 출입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니까요. 현실적으로 모두 차단이 될 것이냐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입법이 되고 또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된다는 지금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이 뭐 추후에 헌법에 위반돼서 뒤집힌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호주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지금 아동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 연령 제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거나 이미 추진 중이고
가지고 하루 이용 시간을 제한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알고리즘 추천 제한 뭐 부모의 감독 강화를 담은 뭐 이런 것들을 입법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한소범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예, 이게 왜 이 많은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사실 여러 나라에서 뭐 이런저런 제동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된 거는 좀 된 얘기긴 한데 이게 급격하게 급발진 좀 걸렸던 거는 최근에 이제 메타에서 그 이제 청소년들의 계정을 비공개로 돌린다라는 발표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맥락을 좀 보시면은 이게 도입되게 된 게 작년 10월에 메타가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주 정부들한테 41개 주 정부한테 과도한 중독성이 청소년들의 정신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여기에 메타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정부가 소송을 거니까 메타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적극적으로 좀 SNS를 규제하는 장치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고 기업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이제 국가별로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은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호주인의 68%가 이 연령 제한에 찬성을 했고 반대 의견 15%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SNS가 있기는 한데 특히 이제 10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가 이제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도 이제 10대부터 한 20대, 30대까지 이제 이용하는 거면은 제가 보기에는 메타는 별로 타격 안 받을 것 같고 틱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좀 굉장히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틱톡 같은 경우도 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틱톡은 또 중국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유해한 콘텐츠를 자정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메타가 이 발표를 하면서 분명히 이 조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장의 손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용자 수의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조치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을 하는 걸로 봐서는 뭐 당장에는 뭐 이용자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텔레그램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이제 체포되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어쨌든 뭐 SNS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메신저라든지 이거에 대한 그 규제가 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일부 이용자를 제한하는 것이 정말로 유해한 컨텐츠를 차단하고 걸러내고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 추천에서 잘못된 추천이 발생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제한하는 게 돈이 좀 덜 드나 보다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안전한 공간이 되면은 미성년자를 차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SNS에 발생하는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걸러내는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단지 보호자가 뭘 승인을 하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개별 보호자들에게 이 청소년의 안전을 약간 떠넘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제도와 규제가 있으면은 이제 항상 제기되는 게 표현의 자유의 위축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X의 경영자이자 뭐 유명하죠.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가 호주 총리에게 파시스트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도 지금 뭐 분쟁이 있어가지고 브라질 법원이 이제 X 못 쓰게 아예 금지해 버려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이제 X한테 묻고 그거를 개선이 안 되니까 뭐 이런 이제 분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라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표현의 자유를 쉽게 제한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표현의 자유를 정말 침해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뭐 허위 조작 정보 또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뭔가 금지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든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하다 이렇게 보시고 한수봉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2배로 실제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거를 수호하는 가치들은 또 지켜져야 되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조금 비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실제 이제 뭐 이게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데 좋아요가 눌러지는 걸 보면은 내 머리에서 도파민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그 내 글에 내 사진이나 글에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이 왔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행복 추구권을 지금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 생각이 들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걸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건 약간 행복이라기보다는 쾌감의 영역에 있는 것 같아서 쾌감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그 형성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기도 하고 용인되지 않기도 하잖아요. 마약 같은 게 그런 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SNS에서 느끼게 되는 그 어떤 도파민이 형성되는 그 쾌감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이 사회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개입 없이도 괜찮은 것인가 를 생각해보면 조금 저도 주말마다 이 쇼츠를 한 3시간, 4시간씩 보는 입장에서 쇼츠 위험합니다. 정말 끝없이 보게 되고 끊임없이 보고 있어요. 보다 보면 점점 이상한 게 섞여 나오거든요. 그 경험 해보셨어요? 보다 보면 이상한 거 나오기 맞아요. 시작하는 거. 뭐가 이상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이상한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쨌든 가만히 있었으면 보지 않았을 것을 보고 전혀 예상치 못한 자극을 받게 되는데 성인인 저도 그런데 실제로 그런 중독자 중 22% 성인 중 22%가 저같이 중독 증상을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미성년자에겐 이것이 아예 어떤 여러 가지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좀 문제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움직임들이 있냐면은 미국 상원은 악성 콘텐츠 보호 의무를 이제 플랫폼이 스스로 자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이제 미국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요.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학생이 SNS에 가입할 때는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 그리고 캘리포니아 등 33개 미국 주정부에서는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뭐 소송 제기 뭐 등등등 이런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청소년의 스크린 사용 시간 제한 권고안도 나왔고 이탈리아는 14세 미만의 휴대전화 소유 금지 온라인 청원, 뭐 프랑스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뭔가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한국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상황은 좀 우리나라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실제로 지난달에 이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이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이란 거를 발의를 하셨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일단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정부랑 지자체가 이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교육 시책을 좀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하루 SNS 이용 한도를 제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중독성이 강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3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통과가 아직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SNS 이용 빈도가 굉장히 높고 청소년의 몰입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게임 관련해서 셧다운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과잉 규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2022년도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 의존 현상이 심한 과의존 유형군으로 조사가 됐고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중 10대가 뭐 73%다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좀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휴대전화 학교에서 쓰지 말라고 금지하면은 이게 정말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그런 입장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간 제한은 가장 편한 길. 너무나 이제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좀 정확치가 않고요. 연령 제한 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도 시도하고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경과를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령 제한이랑 시간 제한
못지않게 그러한 좀 쉬운 길을 선택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보이고 추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몰입하게 만든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아직까지 걸러내는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매매, 성폭력 관련돼서 미성년자 이걸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그 신고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아저씨가 10대 소녀에게 접근하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보냈어 해서 신고를 하면은 신고하는 키워드가 걸려서 신고자도 정지가 되는 일이 빈번해요.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거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원시적이라고는 좀 그렇지만은 시스템적으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김장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었던 것처럼 그 필터버블 방지법이라고 해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알고리즘으로 중독성 콘텐츠 추천하는 걸 막고 무조건 시간순으로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뭔가 제한하는 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가능은 할까요? 시간순으로만 보이게 하는 게? 가능은 할 것 같은 게 생각해보면 맨 처음 SNS는 그랬잖아요. 우리 시간순으로 다 보였잖아요. 예,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고양이가 100만 마리 나오는 알고리즘에 빠져들게 되었으니까요. 한소봉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메타가 도입한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좀 주목하고 싶었던 게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자해 그리고 미용 시술에 관련한 콘텐츠 같은 것도 알고리즘에서 청소년 알고리즘을 제외하는 것도 이제 내용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용시술 굉장히 많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관심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슨 보톡스를 맞으라는 이런 게 근데 어른들은 그게 어떤 유해한 게 있는지 알지만 청소년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이런 IT 기업들, 거대 IT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알고리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고리즘을 차단을 하고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용 시술은 저한테는 안 뜨더라고요. 왜 안 뜰까요? 저는 그게 알고리즘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여성인 걸 알았겠죠. 그렇죠. 여성이니까 그런 세제랑 이런 거를 살림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도 세제가 어느 순간 뜨기 시작한다든지 이게 청소년들한테 또 더 유해한 뭔가가 청소년한테 맞춰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권장될 만한 것들을 또 뭐 보여준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그러면 더 알고리즘을 세밀화해서 대신에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버는 돈은 좀 포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대안들이 조금 정밀하게 정치권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 칼럼 오늘은 SNS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